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라는 책을 바탕으로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사업을 해왔으며 또한 일론 머스크의 성공할 수 있는 자질, 그런 능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1971년에 태어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동부 대도시의 프리토리아에서 성장했습니다. 일론은 누가 보아도 호기심 많고 에너지 넘치는 꼬마였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당황스럽게도 가끔 무아지경에 빠졌는데요. 눈빛만 보아도 정신을 다른 곳에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때는 옆에서 말을 걸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부모와 의사들은 일론에게 청각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서 어린이의 청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아데노이드 절제술도 실시했지만 바뀌지 않았는데요. 일론의 상태는 청각 기능보다는 얽히고 설킨 정신활동과 훨씬 관계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꿈결을 헤매는 듯한 일론의 상태에 다른 아이들도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었는데요. 옆에서 손뼉을 치며 껑충껑충 뛰거나 소리를 질러도 머스크는 눈도 끔찍하지 않았는데요.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무례하거나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것이 일론 머스크에게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대여섯 살 때 세상을 차단하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법을 찾았는데요. 이러한 능력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정신이 매우 시각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머스크는 오늘날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그리는 시공 상세도 같은 형상을 마음의 눈으로 명쾌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형상과 숫자의 상호 연관성과 알고리즘상의 관계를 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량, 운동에너지 등이 대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어린 시절 일론이 보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한 독서열이었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보통 책을 읽었고 나이가 들면서는 학교 끝나고 서점에 가서 오후 6시까지 책을 읽고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학교 도서관과 마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읽고 그때부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백과사전에는 자신이 모르는 것들이 낱낱이 실려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정확한 기억력의 소유자였으므로 백과사전 덕택에 만물 박사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여동생 토스카는 언제나 그냥 우리 집 천재에게 물어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일론에게 물으면 답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또한 10살 무렵 컴퓨터를 처음 샀는데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연습하는 문제집이 부록으로 따라왔다고 해요. 근데 문제집을 모두 소화하려면 보통 6개월가량이 걸리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청난 집착으로 한숨도 자지 않고 꼬박 매달린 끝에 사흘 만에 끝장을 봤습니다. 컴퓨터는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어떤 물건보다도 엄청나고 멋졌어요. 머스크는 17살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캐나다로 갔고 고등학교 시절보다 대학에서 더욱 학구열을 불태웠는데 경영학을 공부했고 연설대회에 나갔으며 오늘날 자신의 특징으로 알려진 강력하고 경쟁심 강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적도 월등히 두각을 나타냈고 어떤 일에 마음이 꽂히면 남과 다른 수준으로 관심을 쏟았다고 합니다. 1992년 퀸스 대학교에 2년 동안 다녔던 머스크는 장학금을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미래로 향하는 문을 좀 더 쉽게 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와튼스쿨에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을 추가로 전공했습니다. 그는 이전 대학보다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훨씬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고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태양열 발전과 에너지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또한 44쪽짜리 논문에서 자신이 미래에 추구할 자동차, 비행기, 로켓에 적합한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펼쳐놓으면서 희망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24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문 출판 사업자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zip2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4년 만에 2,200만 달러를 주고 팔았는데요. zip2 창업 당시 남동생과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었는데요. 가구를 살 돈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으므로 바닥에 딸랑 매트리스만 깔고 지냈대요. 머스크는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한 한국인 엔지니어를 인턴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이 당시 머스크는 마케팅 수완 방법으로 일반 PC를 바퀴 달린 커다란 틀에 넣었다가 잠재 투자자가 방문하면 이 거대한 기계를 밀고 나와 마치 zip2가 미니 슈퍼컴퓨터 속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요. 투자가들이 이 장면을 인상 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들은 머스크가 회사에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높이 샀는데요. 머스크는 한 벤처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실패하느니 차라리 할복을 하고 말겠습니다.
되더라고요. 그 후 엑스닷컴을 창업했어요. 그 후 당시 피터 틸이 CEO로 있던 콤피니티와 더 이상 경쟁하느라고 돈을 낭비하지 말고 협력하자고 합병했는데요. 콤피니티는 페이팔이라는 가장 인기 높은 상품을 갖고 있었지만 상금 형태로서 새 고객에게 하루 10만 달러를 지출했으므로 현금이 바닥이 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엑스닷컴은 여전히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엑스닷컴이 합병의 주도적 역할을 맡으면서 머스크는 엑스닷컴의 체제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닷컴이 합병에 성공하자 곧 도이치방크랑 골드만삭스 등 재정 후원자들이 1억 달러를 투자했고 고객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합병 이후에 실리콘밸리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엑스닷컴 직원들이 한 술집에 모여서 머스크를 회사에서 몰아낼 방법을 의논했다고 하는데요. 피터 틸을 CEO로 복귀시키자는 뜻을 이사회에 타진하기로 결정하고 머스크 몰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00년이었는데 머스크는 그 전에 저스틴과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뒤늦게 가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바로 펠로알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2002년 7월 이베이가 페이팔의 인수 가격으로 15억 달러를 제시했고 머스크와 이사회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당시 거래로 머스크는 세금을 빼고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넣었습니다. 머스크가 마음에 품은 야심찬 꿈을 쫓아가기에 충분한 돈이었죠. 이 페이팔은 실리콘밸리의 역사에서 사업적 재능과 공학적 재능을 가장 훌륭하고 광범위하게 결합한 사례로 꼽히는데요. 머스크와 피터 틸에게는 젊고 탁월한 엔지니어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유튜브라든지 이번 9월 29일 직상장하기로 결정된 펠런티어 테크놀로지라든지 옐프를 비롯해 여러 신생 기업을 세운 인재들이 한때 페이팔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페이팔 직원은 온라인 사기 행각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서 CIA와 FBI가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세계 최대 은행들이 범죄에 맞설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근간을 형성했는데요. 아마 이게 팔란티어의 전신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쿠데타 사건 이후 에피소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2000년 12월 말이 되어서야 머스크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때 신혼여행 실패한 거 또다시 이제 가려고 휴가를 떠날 수 있었는데요. 브라질에 갔는데 가장 치사율이 높다는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의사들이 막 오진하고 그래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천만다행으로 다른 병원에서 말라리아 환자를 많이 본 그 의사분이 병원에 방문 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만 늦게 병원에 왔더라도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건강을 회복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고 체중이 20kg나 빠졌는데요. 머스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휴가에 대한 교훈은 확실하게 배웠죠. 휴가 가면 죽을 것이다. 머스크가 러시아에 가서 한 대에 800만 달러 하는 미사일을 800만 달러에 2대를 사려고 하다가 실패하고는 몇 개월 동안 항공산업과 그와 관련된 물리학을 공부하더니 한 문서를 만들었는데 로켓을 만들고 조립하고 발사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비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소형 위성과 연구 탑재물만 전문적으로 우주에 운반하는 시장을 겨냥해 아담한 크기의 로켓을 만들면 기존 로켓 발사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도표에는 로켓의 가상 성능까지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초 내용을 다룬 책 몇 권과 더불어 로켓 추진, 기본 우주역학, 가스터빈과 로켓 추진의 공기 연력학 등의 책을 전문가들에 빌려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천재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머스크는 자신이 추진하려는 사업마다 제정신이 아니다 싶게 야심만만한 일정을 세웠는데요. 그는 분명한 행동 계획이 없거나 변명을 들을 때는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기업보다 똑똑하고 경제적인 현대식 로켓 제조사가 출연했다는 사실을 워싱턴에 알리기로 했는데요. 당시 스페이스X 직원들은 머스크가 무리수를 두어가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실제 로켓을 제작하느라 주당 100시간씩 막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머스크가 그 와중에 번쩍이고 모양이 날렵한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신이 아찔할 만큼 촉박한 기간에 제작하라고 했다는데요. 일로는 정부에 있는 중요한 인사들에게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 2003년 7월 1일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자동차 제조사를 설립했는데요. 두 설립자는 머스크처럼 완벽한 투자가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스크에는 두 사람이 제작하려는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공학적 지식이 있었고요. 또한 미국이 원유에 집착하는 현실을 끝내고 싶다는 원대한 목적에도 공감했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6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테슬라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테슬라의 경영권을 놓고 에버하드와 싸움을 벌이면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10분 휘둘렀다고 합니다. 에버하드는 그것이 실수였다고 털어놓긴 했는데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일론의 돈을 받았을 거라고 하네요.
내용인즉슨 손안에 쥐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였네요. 저스틴과 이혼하고 머스크는 부쩍 기운이 없었는데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 빌리는 머스크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어서 출장을 핑계로 런던으로 떠납니다. 런던으로 가서도 위통이 심해서 일로는 그다지 외출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리는 머스크를 꼬드겨 위스키 미스트라는 클럽에 갔습니다. 일로는 기분이 나지 않았지만 리의 문자를 받고 찾아온 클럽 매니저 친구가 마음 내게 하지 않는 머스크를 VIP 구역으로 데려갔는데요. 그때 미모가 뛰어난 친구 몇 명을 불렀는데 거기에 22살 영화배우 탈룰라 라일리가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아찔하게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와 라일리는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 관심이 꽂혔다고 하네요.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라일리도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니다. 머스크는 비버리 힐즈에 있는 페닌슐라 호텔의 작은 침대방에 누워 라일리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2008년 1차 발사 시도가 실패하자 스페이스X 직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요. 어떤 직원들은 울고 그랬지만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연설하면서 다시 일어나자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CEO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해낼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냉정을 찾읍시다. 그랬더니 꼭 마법이 작용한 것 같이 금세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CEO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머스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2008년은 머스크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기사들도 테슬라의 사망을 지켜보며 라는 식의 제목으로 시작해가지고 머스크가 테슬라의 진정한 설립자가 아니라 자본가라고 주장하면서 천재 엔지니어인 에버하드에게 테슬라를 훔친 것과 다름없다고 썼고, 당시 2008년 사회에서 은행가와 부자를 증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자신이 흥미로운 표적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자동차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혼까지 겹치다 보니 스스로 쓰레기 더미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머스크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재정 상황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둘은 어림도 없고 어느 한 회사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지만 답은 나지 않았고 머스크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동안 경제는 신속하게 악화되었고 따라서 그의 금융사정도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2008년이 끝날 무렵 머스크는 돈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투자가에게 신용을 얻기 위해 자신의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투자하는 등 회사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회사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촌이 설립하고 자신이 투자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전문 신생기업인 에버드림을 매각하고 기존 투자가들을 찾아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을 더 투입해 파산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3일 스페이스X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급하는 업체로 스페이스X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해당 계약의 체결로 스페이스X는 우주정거장에 12차례 발사하는 조건으로 16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2008년을 겪으면서 머스크의 절친인 그라시아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로는 내가 만나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2008년에 겪었던 일은 세상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로는 계속 일했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론이 다른 중역과 경쟁자보다 눈에 띄게 우수한 점은 바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조차도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압력을 받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일론은 극도로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죠. 이렇듯 일론의 엄청난 위기관리 능력과 멘탈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스페이스X는 우주산업의 모든 관례를 뒤집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연간 몇 차례 발사하는 정도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정부의 발주 계약에 목을 매지도 않습니다. 머스크가 추구하는 목표는 발사대와 로켓의 제조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발사 비용을 크게 낮추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로켓이 탑재물을 우주로 쏘아보내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 바다에 떠있는 발사대나 원래 이륙했던 발사대로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압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2015년 나왔으니까 5년 전에 얘기한 거지만 지금 벌써 이것이 성공을 했죠. 앞서 집투나 페이팔, 테슬라, 솔라시티는 모두 머스크의 여러 모습을 상징하지만 스페이스X는 머스크 자신이라고 합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정거장에 물품을 보급하는 비용을 낮추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화물과 사람을 태운 로켓을 화성에 수없이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수준까지 발사 비용을 떨어뜨려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듯 머스크는 태양계를 정복하고 싶어 하죠. 면접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면접에서 현명하게 행동하고 좋은 글을 쓰고 나면 머스크와의 면담이 기다립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창업하고 채용한 첫 1000명을 거의 직접 면접했고 직원이 늘어났어도 엔지니어의 면접에는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후보자는 머스크와 만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듣습니다. 면접 시간은 30초에서 15분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면접 초반에는 머스크가 계속 이메일을 쓰거나 업무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머스크가 여러분 쪽으로 의자를 돌릴 거예요. 그때조차 눈을 맞추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머스크가 묻는 질문은 하나일 때도 있고 몇 개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 수수께끼 형식이라고 하네요. 머스크는 무엇이든 빠르다고 합니다. 소변도 3초면 끝난다고 하고요. 항상 무엇이든 서두른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자신의 접근 방법에 대해 질문하자 머스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면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의도적으로 세운 적은 없고 하지만 기간에 대해 언제나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조절하는 중입니다. 직원 중에는 스페이스X가 최초로 주식을 상장할 때 돈을 벌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만간 주식을 상장할 의사가 머스크에겐 없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가끔씩 직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메일을 쓰는데요. 이 주식 상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쓰는데요. 내용인즉 기업의 주가가 극심하게 요동을 하면 직원들은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 얘기 잠깐 하면요. 유명한 과학자 크레이그 벤은 모델 S는 교통수단에 대한 전부를 바꾸었습니다. 그야말로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라고 찬사를 보냈죠. 2012년 출시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모델 S는 모터 트렌드가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초의 만장일치로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었습니다. 포르쉐, BMW, 렉서스 등 같은 기업의 자동차 11종을 누르면서 미국인이 여전히 위대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평을 들었죠. 그리고 사실 전통적인 자동차는 부품 배치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팩이 자동차 바닥에 정착이 되는데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운전 성능이 탁월해지고 자동차의 방향 전환에 저항하는 극관성 모멘트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2008년 위기를 극복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하면 2009년 5월이 되자 상황이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S가 모습을 드러내자 다임러는 테슬라 지분 10%를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다임러의 투자금은 중요했는데 효과가 또 오래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당성까지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내연기관을 발명한 회사가 테슬라에 투자했으니까요. 그러면서 2010년 5월 테슬라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GM이 예전에 1984년에 토요타와 합병을 발표하고 세웠던 공장을 버리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테슬라는 49만 제곱미터의 공장의 일부를 인수하는 대가로 한때 가치가 10억 달러에 이르렀던 공장을 4,2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하지만 2013년 중반에 들어서자 테슬라는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그해 4월 첫째 주 머스크는 친구인 구글의 레리 페이지에게 손을 뻗습니다. 머스크는 모든 사정을 페이지에게 설명하고 테슬라를 구글에 매각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죠. 그래서 머스크, 페이지, 구글 소속 변호사들이 인수 조건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머스크가 자동차 판매원으로 전환한 500여 명의 직원이 상당수의 계약을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2주를 버틸 정도의 현금만 남아있던 테슬라는 2주 동안 자동차 판매량을 최대로 늘려 1사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죠. 결과적으로 2013년 5월 8일 상장 회사로 전환하고 처음으로 순수익 1,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작가가 머스크와 대화하며 놀랐던 점은 언제든 자신의 재산 전부를 기꺼이 잃을 각오로 도전하는 태도였다고 하는데요. 기가팩토리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에 짓고 싶어 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기가팩토리 같은 배터리 공장을 언제나 짓기 시작할까요? 좋게 6년은 지나야 할 겁니다. 거대 자동차 기업들은 지나치게 몸을 사리기 때문이죠.
그런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는지 먼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기업은 기술에서 7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 머스크의 행동들은 신경심리학자들이 영재로 구분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탁월하게 깊은 지성을 나타내고 최고의 지능지수를 보입니다. 기술산업 종사자들은 머스크의 추진력과 원대한 야망을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죠. 일론은 스티브 잡스처럼 소비자 감성을 지녔고 빌 게이츠처럼 자기 전문 영역 밖에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머스크가 이 게이츠와 잡스처럼 새로운 단계까지 기술 산업을 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죠. 솔라시티와 테슬라, 스페이스X가 해당 산업계에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머스크가 진정한 물건이라 미래의 기술혁명을 이끌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세를 보면 후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사업가와 정치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기 목표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시기에 본받아야 할 인물로 머스크를 꼽았는데요. 일론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질문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 식민지를 개척해야겠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머스크가 벌이는 사업에는 모두 극적인 위험이 따르는데요. 그러나 머스크는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활을 모두 희생하고라도 끝까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 방식대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는 화성에서 죽고 싶어요. 충돌해서가 아니라 이상적으로는 화성을 방문했다가 잠시 지구로 돌아오고 다시 화성에 갔을 때 나이가 70 정도 되었다면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미래의 설계자를 읽고 간단한 줄거리와 저의 생각을 조금씩 첨가하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첫 부인이었던 저스틴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말한 내용입니다. 이 두 회사에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쏟아볼 생각이네. 처가의 지하실로 이사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벌이는 각각의 사업은 역사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나 손가락질을 당하기 일쑤였지만 자기의 꿈을 가지고 한 말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사생활과 모든 재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다시 우뚝 일어서는 능력 때문에 앞으로 그가 벌이는 모든 사업, 특히 테슬라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